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저는 좀 의아한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하루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2,000선을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요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지만 최근에 매수 탄력도가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선 중심에서 환율도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진 않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 확인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오늘 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매수가 크게 폭발하진 않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 금액의 한 2배가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궁극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결제 악정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규 포지션 매도는 장 후반에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앞전에 나왔던 4,000계약 정도의 매도 대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빠르게 또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긍정적인 관점으로 끌고 왔는데 현물 쪽에서는 매수 탄력도가 둔화되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매수 포지션은 빠르게 정리하고 신규 매도 포지션도 장 후반에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봐서 지수의 정체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래서 2,000선만 넘어가면 빠르게 올라갈 것처럼 얘기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체력이나 주변 여건으로 살펴봤을 때 2,000선 안착 과정은 조금 더 바닥 따지기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의 이러한 매물 자체는 꼭 펀드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2,000선을 중심으로 ELS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관련된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2,000선 부근에서는 외국인들이 하루에 3, 4천억씩 강력하게 사주던가 아니면 좀 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마음으로는 2,000선 금방금방 돌파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좀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간략히 살펴봤고요. 오늘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요. 국제 금융시장 또 국제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 끼치는 곡물 시장입니다. 오늘 곡물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곡물 가격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장기 차트를 보시면요.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0년 이후에 한 15년간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쭉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등락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고점 친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그 음식료, 곡물 가격들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고개를 바짝 들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반등 속도는 굉장히 빠른 양상이고 그럼 장기간 이렇게 옥수수나 소맥이나 대두가 왜 다 오르고 있는가?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 잘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 증가에 따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또 무엇이 나타나느냐? 당연히 투기 세력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때때로 이렇게 고평가를 만드는 구간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2007년도에 굉장히 고평가되었다가 또 박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간 수요 상승에 의해서 꾸준하게 가격은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상승폭은 2012년의 급락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아직 추가적인 상승룸이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추세를 더 뚫고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반등 요인이 충분히 존재한 하락 채널의 하단에서 강력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대두와 함께 커피 ETF입니다. 커피 쪽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이변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14년에 엘니뇨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도 부근에 수온이 변해서 결국은 적도 부근에서 열 이동이 제대로 있어줘야 전 세계 이제 기후가 안정될 수 있는데 이 적도에서 부근의 바다가 너무 뜨겁거나 평균보다 2도 이상 뜨겁거나 아니면 2도 이상 평균보다 낮게 되면 꼭 기상이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니냐로 가느냐 엘니뇨로 가느냐 정도의 차이인데 엘니뇨는 결국은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2014년도에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모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뭄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일부, 호주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일부, 또 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지역 일부 쪽에 아무래도 이러한 좀 사막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의 북동부와 서부와 북동부 쪽에는 강력한 폭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또 폭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지역들 쪽에 과거에 큰 문제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터질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곡물의 재고량을 지금 월별로 계속 추적해 봤을 때 대두 같은 것들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죠. 옥수수 가격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고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고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최근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수급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주요 3대 작물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5년 평균치가 지금 이 점선인데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별 걱정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배 면적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아주 농업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뭐 2배 이상씩 크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늘어난 면적을 그대로 지켜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2014년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결국은 수급 측면에서 재고도 부족한데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량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이 수요 공급을 맞춰왔던 것이 조금 붕괴되면서 수급적으로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엘니뇨가 확실히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연초부터 제기되어 온 만큼 그동안 2년간 쉬어왔던 원자재 가격 중에 곡물 가격의 자극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리해보면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날씨적인 요소,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우려감.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가 터지게 되면 적어도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을 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10%도 안 되지만 수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5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밀 수급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우려감과 함께 수급 우려감, 거기다 최근에 정치적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 중에서 곡물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원인 중에 수급도 그렇지만 특히 기상이변 같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좀 전문가들과 또 뭐 투자 업계에서도 예상이 그런가요? 네, 향후 곡물 가격 움직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투기적인 포지션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대두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두유를 만드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그 곡물 사료 같은 것들 만들 때 쓰는 그런 콩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가격 상승에 앞서서 항상 투기적인 포지션이 먼저 유입되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 투기적 포지션이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2년간 가격 하락 이후에 다시 가파르게 조금 투기적 포지션이 상승하고 있고 아직 고점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옥수수 가격 급락하면서 이런 비상업적 포지션이 마이너스까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염두에 두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빠른 속도로 다시 복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도 비교적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런 투기적 거래자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향후 이쪽에 뭔가 빠른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적어도 이 금융적인 흐름에 의해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가능성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엘니뇨가 나타났던 시기의 실제 곡물 가격은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한 7개월 내 20%에서 10% 이상씩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엘니뇨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현상 자체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연초에 나타났던 미국의 기상이변 때문에 미국에 벌써 옥수수 파종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 파종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앞으로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상승세를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도 있는데요. 첫 번째, 환율입니다. 아무래도 이 결제 통화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달러거든요. 근데 언급드렸지만 미국이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밀려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한 가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곡물 생산 추이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 자체도 같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량 쪽 그리고 달러, 결제통화 기준으로 본다면 상승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깨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이변이 결국은 현실화되어서 현재 작물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글로벌 인플레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니뇨 예상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엘니뇨가 일어난다면 예상치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곡물 가격은 물론이고 좀 관련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있고 또 어떤 투자 전략 추천하시나요? 대표적으로 곡물 가격 올라갈 때 연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사료주, 그리고 음식료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거의 모든 부분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곡물을 원재료로 쓰는, 또 곡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이 모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르면 예를 들어서 제분 가격, 밀가루 가격 오르고 설탕 가격 오르고 관련되어 있는 뭐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도 오르면 다른 모든 서비스 가격까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완만하게 오를 경우에는 사료, 그 다음에 뭐 음식료,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쪽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레깅 된다라는 거죠. 원재료 가격은 먼저 오르는데 제품 가격은 나중에 눈치 보면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뭐 하반기에 맞춰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원재재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런데 유가처럼 시세를 반영하면서 그것을 가격에 반영하는 쪽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 가격을 거의 정찰제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찰제 가격, 사람들의 생각에 예를 들어서 새우 과자가 1,500원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이 원자재 가격, 밀가루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표시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실제 가격이, 스팟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것을 제품 가격에 동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별 영향 없이 오히려 음식료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좀 전에 봤던 대로 예상한 대로 뭐 10%, 20%씩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음식료 업체 종목군들의 대표적인 피해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품 가격에 서서히 반영되면서 환율 효과까지 받을 것이다. 그래서 환율이 일부 곡물 가격의 상승을 방어해 줄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상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원화의 하락은 제한적인데 지금 곡물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원가의 부담을 음식료 업체나 사료 업체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음식료 업체에 대한 지금 과도한 투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예상했던 이 엘니뇨가 정말 나오게 된다면 음식료 관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음식료 업종 중에서 PR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부분 다 높지만 그나마 관심이 조금 있는 종목은 뭐 CJ제일지당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그동안 내리기만 했던 라이신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물가 상승 자체가 결국은 CJ제일제당의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대부분 이들 종목군들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저는 제한적으로 이제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환율 하락이 상쇄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곡물 가격 상승은 음식료 업체의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료 원료를 제공하는 CJ제일제당을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이슈 곡물 가격 상승 한번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업종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업종은 바로 증권 업종입니다.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증권사의 NCR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NCR 기준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CR 바뀌면서 좀 어떤 변화 있습니까? 먼저 NCR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얘기 드리도록 하죠. 증권사라고 하는 데는 은행이랑 다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 장사죠. 그래서 예금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받은 예금을 자신들의 부채이지만 그 부채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서 그 사이에 금리 차를 마진으로 취하는 회사가 은행입니다. 근데 증권사는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거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만 원래 본래 증권사라면 이런 거래 수수료보다는 좀 더 IB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PO를 개발해서 회사를 개발해서 그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수수료를 크게 취한다든지 M&A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M&A 중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취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좀 더 캐피탈리스트에 가까운 그런 증권회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수료 많이 약정을 돌려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가장 발전했다는 삼성증권 정도가 지금 현재 자산관리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관리와 함께 이런 수수료 체계, 거기에다가 플러스 IB 업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게 증권사들의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럼 증권사들이 무슨 돈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자본이 있어야 자기 돈으로 무언가를 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권사에 지금 내가 돈을 맡겨서 굴리는 돈을 그 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돈을 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자본을 산정하는 비율을 그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과한 규제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이 발목이 잡혀갖고 실제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돈을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럼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림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 아래 부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 자본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기 자본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단위, 그동안 업무 단위라는 것 의미 없이 그냥 시장 위험액과 신용 위험액, 운영 위험액을 모두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자본이 커도 자본이 큰 회사는 당연히 신용 위험도 높고 운영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백분율을 하면 중소형사나 대형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던 소형사의 비율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업무 단위별로 쪼개게 되면 업무 단위가 다양하지 않은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확 줄어버리고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단위별로 리스크가 틀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쓸 돈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 현행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대형사 평균이 476%, 중소형사가 600%인데요. 이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소형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후순위채 뭐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아 보이는 양상인데요. 이걸 이제 실제로 바뀌는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대형사는 1100%, 중소형사는 20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대형사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쓸 돈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B로 가기 위한 투자은행으로 가기 위한 돈을 드디어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쪽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이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변화가 현재 증권업종의 최근의 반등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대형사 위주로 조금 좋은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NCR이 바뀌어서 정말로 좀 이제 다른 투자 업무가 생길지 혹은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요즘 상황 어떤가요? 근데 이제 이게 NCR에 적용되는 그 시기가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법 개정을 하고 2015년도에 시범 적용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2010년 돼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할 것으로 지금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그림은 조금은 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멘텀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증권주들의 순이익 규모와 ROE가 나오는데요. ROE 바닥치고 돌아서고 있고 순이익도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좋아져 봐야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왜냐하면 양적 지표인 거래대금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업종의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래대금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제한적인 가운데 그 증권주의 순이익이 돌아설 만한 요인이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여전히 비슷한 구조의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NCR 기준을 바꿔준 것은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에게 시장의 개입을 정부가 줄일 테니까 규제만 풀어줄 테니 너희가 한번 스스로 해봐라라고 저는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형사에게 너희들 쓸 돈을 많이 늘려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M&A를 하던 아니면 해외 진출을 하던 IB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스스로 마련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중소형사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M&A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대형사 관점에서는 해외 쪽으로 특화를 하던 아니면 채권 브로커 딜러로 특화를 하던 아니면 IB 쪽으로 전문적으로 나가던 아니면 뭐 미래세 증권처럼 정말 특화된 그 펀드 운영, 자산 운영 전문사로 나서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기에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돌아올 모멘텀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건 좀 뭐냐 하면 증권업종이 빠지기만 했던 그런 시기는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월간 수익률을 보시면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금 3달 연속으로 이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그 수익률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시기에 증권업종 폭락 이후에 계속 하락해 왔기 때문에 수익률 갭이 너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 결국은 이게 올라가서 수익률 갭을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수익률 개념, 상대 수익률 개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 것이 그나마 이제 좀 호재성 재료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뭐 거래대금 측면이라든지 이익 증가 측면에서는 바닥 정도는 찍었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멘텀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들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이런 그 굉장히 크고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자 의견은 대부분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 정도의 의견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실적은 빠르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신 최근에 이제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과 인수를 하면서, 물론 이제 따로 가져가겠지만 결국은 합병할 가능성이 높죠. 합병을 하게 되면 자기 자본 4조 원의 대형 증권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점 정도가 최근에 또 증권주를 끌어올려주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제외하면 그렇게 큰 이슈는 없지 않나, 그리고 이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합병 이슈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이 두 가지 외에는 실적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CR 제도 변경으로 일단 좀 환경은 마련이 됐는데 앞으로의 실행력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행력과 또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많이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 다 이제 고려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업종 전체 PBR을 보면 은행주만큼 아주 극도로 저평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들의 평균 PBR 수준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회귀하는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회귀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가면서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나타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물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형사, 소형사들의 좀 나뉘어진 투자 전략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뀐 이런 그 자본 규정을 가지고, 영업용 자본 규정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청사진을 앞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청사진들을 보면서 크게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방향, 단기적인 등락에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증권회사 숫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좀 더 특화된 증권사들이 나올 가능성을 보면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장기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소형주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대형사의 먹잇감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특화된 소형 증권사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에, 다른 회사 다 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구조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또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게 그 단순 노무직들, 그리고 단순 행정직이라고 좀 해야 되나요? 그런 직종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점에 대한 그 소구력이 앞으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이익이 적다면 이제는 굳이 그렇게 지점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해 있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조가 비슷한 증권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들 업체들끼리의 합병이 만약에 무산된다면 대형 업체와의 합병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더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저 혼자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우증권과 뭐 소형사 중에서 뭐 신영증권 같은 회사가 합쳐서, 예를 들어 신영증권은 증권사 이름을 아예 떼버리고 신영자산운용이 굉장히 강한 것이 가치주 투자거든요. 가치주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영사의 형태로 흡수합병이 되고, 대우증권은 기존의 리테일 사업과 아예 산업 반화를 따로 떼서 M&A나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IB은행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금융그룹이 된다면 좀 좋은 그림이 아닐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소형주는 지금 뭐 배당 많이 준다고 사는 그런 전략보단 오히려 M&A 메리트가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을 하셔서 PBR이 정말 낮은 기업이거나 아니면 보유연금이 정말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것도 M&A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의 매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증권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으로 결국 합병이 될 것이지만 이 우리투자증권이 갖고 있는 운용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들이 NH농협과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얻을 가능성, 무엇보다 자본이 커진다라는데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합병되기 이전까지는 대우증권의 리테일 영업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들을 보면서 이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이버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뭐 NCR 변경이 이 키움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뭐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트레이드 증권이 유일하게 두 개가 사이버 전문 증권회사인데 이트레이드는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키움증권이 이미 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사이버에 특화되어 있는 키움증권 정도가 특화된 증권사로서 중소형사 중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돼서 이 네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다 안 나온다. 그래서 단기는 정말 짧게 치고 나오든지 아니면 긴 관점에서의 이들 종목으로의 선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증권업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좀 특화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강점이 있는 종목인지 확인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이슈라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증권업종 살펴봤습니다. 선물 전략 알아본 후에 오늘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님은 엘도라도 전문가님입니다. 엘도라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 장 초반을 제외하면 계속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을 한 6천 개 정도 현재 매도가 되면서 시종일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플러스권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건 시작 부분일 뿐이고요. 초반부터 계속해서 밀리고 있네요. 네,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외국인의 수급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쪽은 늘 외국인 쪽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수준일 뿐이고요. 현재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방 같은 경우 처음부터 매도 쪽 접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중간에 또 청산이 되고 나서도 다시 또 매도를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했어요.
지금같이 일정한 한 방향의 추세를 보일 때는 그냥 추세를 따라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하고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물 시장도 그렇지만 선물 시장, 특히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망을 좀 하기는 좀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님의 안목으로 좀 내일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의 이런 하락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나의 기울기를 보이는 오늘처럼 강한 하방 기울기를 보일 때에는 아무래도 내일장 시작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역시 그 이후에 형성되는 추세를 따라가야겠죠. 그 정도까지만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상을 해두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맞춰서 투자해 나가시는 방법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제는 다 빠졌겠지 싶은 마음으로 반대 방향을 잡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일단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려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추세에 몸을 맡기고 추세 매매를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본 오늘의 선물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 올해 초부터 창의공항 이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최근 이렇게 좀 다시 내려오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 종목의 장기 성장성이 변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 이 종목이나 대부분의 성장주 개념의 종목군들이 마찬가지지만
단기 지금 당장 돌아오는 성적표와 장기로 기대되고 있는 성적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주가 같은 경우에도 둘 중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움직이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장기 성장성만 보고 갈 때는 뭐 단기 실적이 안 좋은 거 눈도 안 보다가 결국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단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수급 흔들리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역시 면세점 때문은 아닙니다. 면세점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호텔 신라의 그 호텔 이용객들을 보면 뭐 중국인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근에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뭐 일본 경기가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 보이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 호텔 매출은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이게 그동안 그 리모델링 하느라고 운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은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수익률이 그 형편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면세점 자체는 괜찮은데 호텔 쪽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서 전체 이익이 컨센서스보다 하향할 거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창의공항을 비롯한 향후 면세점의 성장 요인이 떨어진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부진 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호텔 신라 그리고 이 후계 구도에 있어서 핵심 종목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뒤로 미루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되는 구간까지는 변동성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컨센서스를 맞춰 나와도 제가 보기엔 탄력적인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좀 더 진행된다면 뭐 그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불안감이 커지겠습니다만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이 나타난다면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물량을 조금 줄였다가 재차 좀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장기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신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또 화장품 업종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화장품 업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과 또 비교할 만한 종목인 LG생활건강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이 두 종목 지금 일단 상황 어떤가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매출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5월 연초부터 방문객이 늘 가능성. 왜냐하면 그쪽에 또 노동절 연휴가 비교적 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뭐 이번에 연휴가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원래 5월 초가 연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노동절 관련된 연휴가 있고 우리나라도 또 연휴.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연휴 기간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찾아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단기 반응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두 종목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뭐 그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장 개념들이 덧붙여지면서 신고가를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 매수 폭발하면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고 LG생활건강은 그동안 계속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저가까지 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둘 중에 어떤 종목 사야 되느냐? 저 같으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생활건강을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가 있습니다. 생활용품 사업부, 음료 사업부, 거기다 화장품 사업부.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가 있어서 두 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은 그때도 언급드렸다시피 제가 분명히 더 오를 수 있지만 외국인들의 시각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략을 바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번에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주가가 절대 싼 게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외국인들의 시각에 바뀌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빠져나와라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LG생활건강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다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생활건강 쪽에 무게를 두시되 LG생활건강은 실적의 확인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빠진 이유가 뭐 음료 사업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관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높았던 밸류에이션, 특히 인수했던
중저가 화장품 회사의 그 거품이 빠지면서 종목이 같이 내려왔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에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을 시도했다가 또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단기적으로는 좀 둘 중에는 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꼭 실적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모바일 게임주들인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셨고 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부침도 많은 업종들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우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언급드렸지만 플랫폼을 같이 싣고 가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역공할 수 있겠죠. 이 컴투스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컴투스도 어느 정도 플랫폼을 싣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컴투스가 게임 개발사가 아니라 이제 유통사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한 게임비를 중심으로 게임 개발은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일종의 플랫폼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글로벌적으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컴투스와 게임빌 만한 회사는 전 세계에 깔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킹 디지털처럼 뭔가 잘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나스닥 시장의 뭐 상장 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두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면 지금보다 뭐 주가는 더 많이 오르겠지만 그러한 모멘텀을 보이지 못할 경우 여전히 전 고만고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바일 게임주의 대표적인 컴투스 그리고 카카오톡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라인이라고 하는 모멘텀, 모바일 쪽에서 좀 더 힘을 내기 위해서 라인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실을 수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 정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주가가 지금 당장 오르긴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외 또 이제 마지막에 NC소프트 같은 대형주를 말씀드린다면 시장에서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길드워라든지 리니지 같은 게임도 아직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C소프트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신작 게임 하나가 나오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나오면 이거 하나에 거의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게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길드워와 그 앞에 있었던 리니지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게임들이 대부분 실패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느냐, 이것이 조금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넥슨이 NC소프트를 인수를 했는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넥슨이 인수를 하게 되면 넥슨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모바일 쪽에서도 뭔가 좀 잘 나가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시너지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약점 NC소프트도 계속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20만원권에서 계속 부진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게임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초반에는 굉장히 반짝반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수익률도 좋고 주가 상승률도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계에서 검증된 종목군들이 서서히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NHN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NC소프트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조금 가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장기 관점에서 대형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주까지 오늘 준비한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